올드보이 아는 척. 네, 이번 시간은 작품에 나온 지식을 좀 더 깊게 하지만 재미있게 알려주는 아는 척 시간입니다. 올드보이 아는 척은 유채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시작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올드보이의 주요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복수입니다. 사실 박찬욱 감독의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는 올드보이만이 아닌데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이렇게 세 편은 흔히 복수 3부작으로 묶여 불리기도 합니다.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이 복수 3부작이 사실 계획된 것이 아니라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망했을 때 기자들이 이 영화를 만든 바로 다음에 또 다른 복수극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홧김에 복수극은 10편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3부작을 준비 중이다. 라고 말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영화, 드라마, 소설을 가리지 않고 이 복수라는 게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네, 통쾌한 복수도 있는 반면 그래서 어딘가 찝찝함을 남기는 복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뭐 복수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또 뭐 복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복수하고 싶었던 적은 사실 많아요.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은데 저는 뭐 일이 있거나 무슨 사고가 터지거나 하면은 내부기인이 잘 안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그 사건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외부기인, 다른 사람이 문제거나 환경이 문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싹 잊어버립니다. 복수심이 완전히 없어져요. 문제만 해결되면. 혹시 뭐 롤 같은 거 하시나요? 해본 적은 있죠. 네,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협동형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네, 정글 차이를 계속 외치실 것 같아서. 네, 뭐 그렇게 이제 또 좋을 수도 있지 않나요? 게임이 끝나면은 이렇게 내부에 있었던 일을 싹 까먹으니까.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 복수하고 싶었던 적은 좀 많았는데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래서 뭐 유명한 뭐 복수 1화나 이런 걸 보면은 이해는 굉장히 잘 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우진의 복수가 좀 길게 나오고 대수의 복수도 사실 좀 나오고 짧게는 뭐 철웅의 복수도 나오는데 마음은 굉장히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다 상황이 대부분 다 끝난 상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 끝났는데 왜 또 복수를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수에 대해서 저는 그 이제 사고가 닥친 상황에서는 정말 필요하다. 이거는 꼭 고쳐야 되고 갚아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는 에이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의 분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네, 저는 그 복수에 관련돼서는 남파고님이랑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내부기인이 굉장히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내부기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 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심지어는 제 탓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도 어떠한 핑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 탓을 합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살게 된 게 되게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좀 잘못돼도 어떤 상황이 좀 나쁘게 흘러가도 그게 당신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저는 네. 좀 이상하죠. 그래서 복수를 꿈꾼다던가 어떤 사람이 뭐 저로 인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본 적은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유채는 어때요? 저는 사실 복수보다는 분노를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근데 복수랑 분노랑 사실 연결된 감정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저는 팀플 망했을 때 네. 어딘가에는 꼭 그 프리라이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좀 분노를 느끼고 그걸 복수라고 표현한다면 또 복수를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안이 그렇게 사실 심각한 건 아니니까. 이만큼 심각하진 않죠. 그렇죠. 네. 가다가 뭐 과제 제출 잘못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은 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팀플 하신 적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과제 제출을 잘못했는데 그 팀플 과제였어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아 저분이랑 저랑 팀플을 어떻게 하나요? 유채님이랑 저랑 팀플을 잘못하다 하고 아, 제 책임이라서 유채님이 저한테 저주를 퍼부으신 거죠. 아 대학생이랑 대학원생이랑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리 사죄드리겠습니다. 그 선주교에서는 그 이렇게 네타시오라는 걸 이제 그 뭐야 미사 드릴 때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메아컬파라고 라틴어로 하는 말이 있어요. 네타시오? 네. 아 저는 네타시오가 무슨 라틴어인 줄 알았어요. 네타시오 약간 이런 느낌. 네타시오 하는 말을 라틴어로 메아컬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홍 회장님이 딱 그 메아컬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제가 신부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저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복수라는 걸 사소하게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복수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원초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인류학적으로 본다면 복수는 잘 다듬어진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되갚아준 사람들이 피해를 참아서 계속해서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보다 생존에 그리고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파괴적인 복수심이 인류의 보편적인 감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현대에 와서는 복수에 대한 인식이 약간 부정적으로 변한 것 같지만 사실 과거에는 복수가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옆나라 중국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더 강했는데요. 삼국지에 등장하는 수많은 복수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군자의 원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복수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중국만큼은 아니었지만 복수라는 것이 개인과 국가의 대의 명분이 되기도 했고 특히 유교 사회였던 만큼 아버지의 복수라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실제로 뭐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우가 의병 활동 중에 전사하자 복수의병군이라는 이름의 의병을 조직해서 외적에 대항한 임무도 실제 했다고 해요. 네, 이외에도 과거 법체계가 개인을 보호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처럼 복수는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고 단순히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서 일종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이렇게 과거에도 복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 또한 존재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남파고님께서도 천주교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사랑과 관용을 말하는 많은 종교에서는 이제 복수의 고리를 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올드보이에서 이제 잠언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 등장하죠. 그래서 뭐 기독교에 대해서도 잠깐만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구절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바로 복수를 금하고 또 관용을 베풀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복수에 관련돼서는 이 법적인 좀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는 사실 복수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사법 기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과거를 관장하는 기능이에요. 과거를 관장한다는 건 잘못된 일에 대해서 명확히 단죄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범죄들을 막는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조선 시대의 8조법에도 보면 복수에 대한 조항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던가 함무라비 법전에도 마찬가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사적인 형태의 복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걸 공적인 차원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야 너네 사적으로는 복수를 하지 마. 우리가 흔히 자력구제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 대신 국가가 나서서 공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복수를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형벌의 어떤 전통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형벌에는 이 의미 말고도 이 형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특히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 우리가 흔히 위하 효과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지만 형벌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에는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복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수심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형벌 체계에 어떤 그게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복수를 비슷하게는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기본 감정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고차 감정 중에 샤덴프로이데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독일어인데요. 이제 샤덴프로이데가 말 그대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타인의 고통에 의해서 기쁨을 느끼는 거거든요. 한국어로는 아마 고소함 뭐 이렇게 해석이 너무 적절한 단어인데요. 갑자기 향토적이 됐어요. 네, 그렇게 고소함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 바로 동치되는 단어가 없어서 저는 그냥 샤덴프로이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는 것만 봐도 사실 이제 타인의 고통에 의해서 기쁨을 느끼려면 그게 뭐 사디스트가 아닌 이상 뭔가 그 축적된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고소함을 느끼려면 사실 남이 나에게 해하거나 무슨 안 좋은 것을 행했을 때 그 타인이 그리고 그 망했을 때 보는 것에 의해서 희열이 생기는 걸 이제 샤덴프로이데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면 이마저도 약간 복수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복수의 감정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감정 중에 일부라면 심리학적으로도 복수가 어느 정도는 미리 형성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네. 그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훔치려고 했는데 그 집에 있는 어떤 남성분이 그 도둑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래 건조대로 그 도둑을 열심히 패가지고 네. 결국 그 도둑이 혼수 상태까지 갔던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사건이 왜 당시에 크게 논란이 됐었냐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정당방위라고 불리는 네.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네. 근데 법적으로 보면 왜 이런 정당방위 또는 뭐 긴급피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냐면요. 물론 우리나라 좀 너무 좁기는 하지만 이 복수라는 감정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남파고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우리 본성에 내재해 있는 감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정당방위는 복수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물론 그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공격을 했으니까 내가 그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형태로 보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불법을 용인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막지 않아 놓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수라는 감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법의 어떤 존재 의미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항들을 넣어놓고 그것들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조금 여담인데 저는 심리학 전공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복수심이라는 게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실제로 해소가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뭐 남파고님께 어떤 네네. 복수심을 품었다고 한다면 네. 제가 어떤 뭐 예를 들어 지우개라던가 뭐 복수 인형 같은 거를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콕콕콕 찌른다.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조선시대 이게 저주였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뭐 인형 그럴 수 있는데 지우개로 콕콕 찌르는 거는 네, 어쨌든 뭐 인형, 네네. 인형을 찌르는 것만으로도 복수심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읽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여기서 바로 팩트 체크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행위 자체로 이제 감정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건 저는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샤덴프로이데 자체를 뭐랄까 바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뭔가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런 대리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이 대상이 뭐 다른 대상으로 대체되고 그 대체된 대상한테 감정을 쏟아넣는 것만으로 이제 카타르시스가 발생한다라는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파고님께서 뭐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사실 그러면 복수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게 완전 무용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또 아까 앞에서 이제 홍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 인간이 언제부터 복수를 금지하게 된 것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법의 등장과 국가의 탄생이 복수를 금지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적 복수를 금지한 것인데요. 그렇죠. 이제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는 금지하고 국가가 법률에 따라 처벌을 대신하면서 개인의 복수는 불법적인 행동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과거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절치부심하는 그런 과거의 영웅들은 현대에 온다면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내가 입은 피해는 국가가 대신 복수해주고 또 내가 누군가의 사적 원한에 의해 복수당할까 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올드보이 속 우진은 이런 근친상간이라는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여진 어떤 국가가 대신할 수 없는 복수를 직접 거행하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의 대다수의 대중들이 법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은 느려요. 그리고 법은 그 대처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조두순에 대해서 다시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 넣고 천년만년 썩기를 바라고요. 네. 또 우리가 지금 엠번방 관련된 사건의 어떤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중형이 선고되기를 바라죠. 저도 그건 굉장히 바랍니다. 우리가 법적인 한계 내에서 그 어떤 최고형이 저도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답답함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답답함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 또는 우리 대중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정에 맡겨놨을 때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수준의 인권 침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딜레마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은 저는 어느 정도는 답답함의 영역이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진이 극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복수심은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나가면서. 하는데 네. 그러고 우진이 자살한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사실 복수심이 그렇게 건강에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신 건강엔 안 좋은 것 같네요. 정신 건강, 뭐 양쪽 건강에 둘 다 안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복수를 획책하고 계신다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 드립니다. 아니, 무슨 충고가요? 굉장히 공익 광고스럽지만 공익 광고스럽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유채님의 복수 아는 척은 이까지 듣고요. 다음은 올드보이 배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